네, 안녕하세요. 네, 힘을 냅시다. 계속 볼게요. 31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관세법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관세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요즘에 참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웬만큼 옳아서는 안 되겠어요. 가장 옳은 거 하나를 골라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은 관세법 제 31조 몇 방법이란 뜻이에요? 2방법이란 뜻이네요. 그죠? 관세평가 제 2방법. 동종동지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하는 걸 텐데요. 이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동종동지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대요. 그러니까 동종동지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동종동지물품의 거래가격이라는 게 바로 비교 대상이잖아요. 현재 수입 물품의 가격이 의심스러워서 동종동지물품 비교 대상을 구해왔더니 그 가격이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비교 대상이 둘이면 어떤 가격으로 비교를 할 것인가? 완전히 같은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같은 물품과 같은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거래 내용이 같은 물품이라는 게, 이런 것이 같은 게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어떤 물품이 똑같다 그러는데 이것이 같다라는 정도 수준이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같을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죠. 아닌 가능성이 더 많을 겁니다. 뭐 생산자는 같지만 거래 시기는 조금 다른, 오히려 이제 유사한 게 더 많겠지, 완전히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거래 가격이 둘 이상 있다고, 즉 비교 대상이 둘 이상 있다고 해서 그 중에서 난 무조건 완전히 같은 물품의 가격만 따질 거야. 거래 내용 등이 완전 같아야 돼. 이런다면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뭔가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일단은 틀려요. 어느 부분이 틀리는지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3항에 보시면은 제1항을 적용을 할 때 동종동지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라고 그랬는데요. 비교 대상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 이 거래 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그것마저도 같다면 그때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간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유사라는 단어랑 이 같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먼저 거래 내용 등의 유사성을 먼저 따지고, 그것마저도 같다면, 그런데도 가격이 둘 이상 있다면 그때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은 동그라미 1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동종동지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여기 지금 이 뒷부분이 통째로 지금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일단은 거래 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을 따져보고, 그 거래 내용 등이 같다면 그때는 그 이후에 후차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볼게요. 이란, 나우루, 베트남, 에디오피아 및 바티칸은 편입관세 적용 대상 국가이다. 편입관세 적용 대상 국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란 맞습니까? 이란? 중동 중에 있는데, 저 중동 아저씨 고향이 어디래? 이란 이시래. 그랬죠? 이란도 되고 이란 이시래. 중동 아저씨 고향이 어디라고요? 이란 이시래. 이란은 이란이고, 이는 이라크고, 시는 시리아고, 레는 레바논이고. 그렇죠? 레바논. 그 다음에 나우루, 아부데나 이렇게 외웠는데, 아부에도 되나? 안 되죠. 아시아에는 부탄이 있는데 대양주에는 이 나우루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면 소코에, 그죠? 예, 소코에 피나면 아프겠죠? 아플까? 소코에 아플까? 소코에가 뭐예요? 소코에. 소는 소말리아고, 코는 코모로고, 애가 바로 에디오피아죠. 이것도 맞네요.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바티칸. 바티칸은 유럽 쪽에서 이 바티칸 들어가죠. 뭐뭐가 들어가나요? 안산 모씨를 누가 만났다며? 안산 모씨를 만났는데, 야, 뭐 그런 사람을 만나냐 그랬더니, 너도 급해봐 그랬죠? 예, 급해봐. 이게 뭘 줄임말이에요? 여기서 안이 뭐예요? 안이 안도라, 산은 산마리노, 모는 모나코, 그는 그린란드, 페는 페루제도. 근데 요 그린란드와 페루제도는 바로 이제 덴마크를 말하는 것이죠. 덴마크 안에서 모든 덴마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란드와 페루제도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가 바티칸이죠. 바티칸도 되네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베트남은 안 됩니다. 베트남은 원래 편입관세 적용 대상 국가였었는데 WTO 가입하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시면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관세 및 내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그것을 어디론가 넘기네요. 그죠?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데 그 세무서장은 납세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거나 이 관할지를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장난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죠. 이거 맞습니까? 납세무자의 주소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어쨌거나 여기에 이 주소지, 소재지. 그래서 이제 소지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도 이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기 때문에 뭔가 그 메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거는요, 왜 세무서장에게 넘기게 되냐면, 이거는 세무서장이 관리할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만 체납했을 때 이거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줄에 보시면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체납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 관세 및이라는 말은 이거는 빠져야 됩니다. 이거는 내국세 체납이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그런 규정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체납관세 등이란 말도 이 말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체납세액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관세 등을 다 지워버리고 체납세액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4번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심사청구서가 세권자에게 제출된 때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이거 보세요.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지금 심사청구서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관세청장이어야 할 텐데 중간에 끼어있는 이 세권자에게 제출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권장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이 처분청인 세권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권장. 사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심사청구서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바로 이 세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관장이 이 세관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 외의, 그죠? 그 외의 엉뚱한 세관장이나 또는 관성자에게 다이렉트로 그렇게 제출됐을 때에도 또한 같다라는 건 역시 그들에게 도착을 했을 때, 그들에게 제출이 되었을 때 그것도 심사 청구가 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예. 법의 122조인데요. 예. 심사 청구 절차 1항에 보시면 심사 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항에 심사 청구 기간을 계산을 할 때 해당 심사 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이 됐을 때 심사 청구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명확하게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세관장이 처분청인 세관장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죠?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되었을 때라는 건 그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관장이 바로 이 처분청인 세관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 문제의 4번이 이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의 문장 그대로를 갖다 놓은 것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 세관장과 이 세 번째 있는 세관장은 같은 세관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가나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입항 보고해야 되죠. 일단 이 말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입항할 때는 입항 보고죠. 출항할 땐 출항 허가고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가죠. 예, 근데 입항 절차에서 입항 보고가 중요한데 입항 보고에서 또 중요한 건 서류죠. 그래서 누구는 무슨 서류를 첨부해서 입항 보고를 하느냐.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입항 보고의 주체이죠. 이 가가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세관장에게 이렇게 입항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서류들을 내느냐라는 것이죠. 일단은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1번, 2번이 만나보세요. 선장, 기장이 입항 보고의 주체인가? 맞습니다. 근데 2번에 보시면은 일단은 요 말이 앞에 일단 붙어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은 이 각각 입항 보고 때 내야 되는 서류에 그 항목들 또 그 서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죠. 이 뒷부분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가 입항 보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공통 서류. 선, 승유, 여명, 승명, 적하 그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선, 승휴, 여명, 승명, 적하. 여기 동그라미 3번에는요. 외국무역선은 무엇을 더 제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외국무역선은 두 개의 서류가 더 추가되죠. 바로 이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선박 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 면장입니다. 맞네요. 그런데 세관장은 감시 단속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뭔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라에 들어갈 것이 선승유죠. 선승유. 그래서 승휴 이거는 맞는데 이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죠? 여기에 바로 선용품 목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죠. 네, 33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구매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이 구매 수수료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데 구매 수수료라는 것은 일단은 가산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랬었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것인데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액 결정 시 가산하죠. 그런데 구매 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원래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을 해야 되는데 구매 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구매 수수료가 아니면 그때는 가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 결정 시 가산 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 수수료. 일단 뭐 말은 잘 써냈네요. 그죠? 맞죠? 가산 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 수수료이죠. 예. 이 말 자체는 아주 잘 해놓은 겁니다. 그때 이 구매 수수료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구매 수수료의 정의에는 구매만 들어가야 돼요. 판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해당 수용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바로 구매 수수료입니다. 구매와 관련돼 있죠? 구매자를 대리하죠?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하죠? 별표. 예. 이 구매자가 있는 것만 따로 읽어보세요. 구매 수수료는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에게, 그죠? 구매자, 구매 대리인. 요 순서를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구매자, 구매 대리인. 그죠? 그 다음에 2번.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이게 다른 금액이랑 섞여 있네요. 구매 수수료 외. 이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하네요. 왜? 구매 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막 섞여 있는 경우, 구매 수수료를 사람들이 빼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가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빼고 싶은데 금액이 다른 것과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 중요한 건 이 말이네요. 그죠? 따로 구분이 되어서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구매 수수료를 한다. 즉 가산 요소에서 제외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1번도 맞았고 2번도 맞았죠. 3번 보겠습니다.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대리하여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 거래의 뭔가 주인이 되지는 못해요. 그 거래에 종된 입장이지 주된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도와주는 것들인데요.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도와주고, 구매 관련 사항 전달하며 도와주고, 샘플 수집 도와주고, 물품 검사 도와주고, 보험 운송 보관 인도 등을 직접 하진 않지만 알선하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보험사 이런 데들을 찾아주는 것이죠. 그렇죠?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매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매 대리인은 쪼수와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하면 안 돼요. 일 시킨 사람,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부분이죠. 누구의 계산과 위험 부담이에요?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 부담입니다. 여기 3번도 맞았죠? 예, 4번에 구매 대리인이 해당 수용품에 대하여 구매 대리인이, 이 사람은 쪼수인데 별 실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대요. 뭔가 좀 벌써 말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 수수료는 구매 수수료라고 부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해당 수수료는 일단 끊어보시면, 잘 보세요. 구매 대리인이 뭔가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은 진짜 구매 대리인으로, 진정한 구매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매 수수료가 아닌 거죠. 구매 수수료가 아니면 가산해요, 안 해요? 다시 보세요. 구매 수수료이면 가산을 하지만은, 구매 수수료이면 가산하지 않지만 구매 수수료가 아니면 가산을 하지요. 보세요. 이건 구매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요거 법령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법의 30조 옆에 있는 시행령 17조의 2인데요. 구매 수수료의 범위 등 1항에 보니까 구매 뭐 그랬습니다. 근데 시행 규칙에 보니까요.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공급자 물세,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험 등을 알선하는 용역인데 밑에 있는 1, 2, 3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대요. 자기 계산, 소유권, 결정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그거는 구매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오늘 좀 정확하게 외우세요. 자기 계산, 소유권, 결정권, 가산한다. 해보세요. 자기 계산, 소유권, 결정권, 가산한다. 다시 문제 보시면은 그래서 소유권이란 단어가 보였을 때 가산한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 수 있겠죠? 예. 34번 보겠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래요. 이 공청회라는 것은 이 덤핑 방지 관세랑 상계 관세 이 두 군데에만 나오는데요. 1대 다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죠? 1대1로 주고받으면 청문이라고 하고 1대 다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가지고 의견을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공청회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공청회를 이렇게도 외우지 않았습니까? 07회. 왜냐면 이 공청회 그 절차 중에는 대부분이 다 7일이 들어가거든요. 뭐가 7일이에요? 잘 보세요. 또 하나 1번에 기획재정 장관 및 무역위원회 이 둘이 바로 공청회의 운영 주체인데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공고해요? 공청회 개최일 3개월 이전에. 이건 너무 이르다. 여기 아닌데, 그죠? 여기는 30일이 들어가야 돼요. 30일.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요것만 7일이 아니거든요. 공고만, 그죠? 예. 공고만 30일 전에 하는 거. 요거를 잘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뭐만 30일? 공고만 30일이죠. 그런데
이 1번의 뒷부분에 보시면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조사 일정상 불가피하면 7일 이전에도 알려줄 수가 있대요. 2번에 보시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2, 3번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다 보이십니까? 7일, 7일, 7일 그리고 하나만 30일 그렇습니다. 그죠? 예. 4번에 또 언어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덤프반지관세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한국어를 써야 돼요. 그죠? 한국어를 써야 됩니다. 외국어 안 돼요. 외국인이 만약에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역사를 대동해서 결국 겉으로 표현이 되는 건 한국어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통역을 잘못하면 잘못한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이 그대로 외국인이 진술한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는 무조건 한국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청회 부분은요, 시행령 64조랑 규칙 16조 있죠? 이 두 군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품 중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일단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죠. 다만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 일부 물품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요? 수크, 재검, 아우 그랬죠? 순서대로. 수크, 재검, 아부. 이 6개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도 장치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두 번째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 달리 보세구역 밖에 장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죠. 이 수크, 재검, 아부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법의 155조인데요. 물품의 장치.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음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크, 재검, 아우. 보시면은 수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네요. 그는 크기, 무게, 과다. 3번에 재는 재해고요. 검역, 압수, 우편 그랬습니다. 수크, 재검, 아부. 그런데 이 중에서 1항의 2호, 1항의 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 다음 조인 156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